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오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기저질환자, 특히 투석 환자에서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코로나19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의 풀네임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스 19이 되겠죠. 여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와 바이 그리고 D를 붙여서 만들어진 게 코비드라는 명칭이 되겠고요. 이것은 질병명입니다. 디지즈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인펙션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코비드-19에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코비드-19 환자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죠.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이고 유전자 크기가 굉장히 작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분류는 4가지의 속이 있고요. 이 중에 2가지는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동물에만 현재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이 바이러스의 이름처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렇게 구형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어원 중에서 크라운,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것으로 변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그 이름처럼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동그란 이렇게 생겼고 그 겉에 이렇게 왕관의 뿔처럼 생긴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징적인 그런 크라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이 4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것이 2가지가 있죠. 사스와 메르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사람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현재 유행 중인 그 사스코브2는 7번째 사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원인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사스코브2입니다. 이것은 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해서 중증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우리가 2003년도에 유행했던 그 사스가 맞고요.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원이 2003년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이고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번에 나온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사스코브2로 명이 되었습니다. 모식도는 이렇게 생겼고 이 중에 이렇게 인체의 세포에 주로 부착하는 데 쓰이는 S 단백질, 이게 바로 S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체의 ACE2 그런 리셉터와 작용을 하면서 인체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 밖에 뭐 엔벨랍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멤브레인 프로테인 등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치료제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적인 특성으로는 일단 잠복기가 뭐 잘 알려진 2주 정도 됩니다. 환자를 보면 평균 약 5일에서 7일 정도의 증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가지고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나온 통계로는 약 2.2에서 3.3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3명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두나 홍역 같은 거는 약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독감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감보다 조금 더 감염력이 높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주로 이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또는 재채기하거나 기침할 때 생성되는 비말이죠. 우리가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이 메인이고 이제 그 감염된 그 비말이 예를 들어서 기침할 때 손에다가 기침을 하게 되면서 손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묻었을 때 그 손이 접촉한 부위를 다른 사람이 또 접촉하게 된다면 이것이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접촉 감염도 역시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에어로졸 생성하는 시술 또는 환기 조건이 열악한 실내 밀집 환경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인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병원에서는 기관지 내시경을 한달지 아니면 기관 삽관 또는 객담을 억지로 유도해서 가래를 뱉도록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뭐 기관 삽관이 되니까 그 호흡기가 열리게 되면서 그럴 때는 에어로졸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공기 감염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코비드의 역학적 특성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이 바이러스가 증상 발생 1에서 3일 전부터 나옵니다. 이 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 때문에 환자가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미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초기에 전파가 된 것을 시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병 자체가 아주 심해지거나 또는 질병 진행이 위험하다, 환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중증과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바이러스가 피크를 이미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이 코비드-19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환자들이 증상이 없이 돌아다닐 때 이미 하루 이틀 정도는 먼저 전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 전에 메르스나 사스 또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 일주일 이내에 피크를 쳤어요. 그래서 증상이 생길 때에서 일주일 정도 좀 더 격리를 빨리 시키는 경우에는 이게 많이 퍼뜨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인지하기 전부터 이미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뭐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일부 환자는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약 80%,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경증,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에 14%가 중증, 그리고 약 5%는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증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령과 기저질환의 유무와 가장 관련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열이 난다, 기침, 호흡곤란이나 오한, 근육통 이런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발열이 가장 이제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 또 후각 미각 수실, 냄새를 잘 못 맡는달지 맛을 잘 못 느낀달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코비드 환자들은 이렇게 페리페랄 쪽으로 GGO 패턴, 우리가 그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으로 CT에 폐렴이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전폐야로 퍼지면서 심하면은 경화, 콘솔리데이션 소견까지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는 일단은 이제 대증 치료와 산소 공급이 우선입니다. 환자가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주고 O2가 필요하면 산소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버티면 대부분의 환자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O2 요구량이 증가한다 할지 폐렴이 점점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입니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약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됐고 현재 긴급 승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RCT에서 사망률 감소는 아직 입증을 하지 못했고 증상이 조금 더 빨리 호전된다. 환자가 조금 더 빨리 퇴원할 수 있다 정도의 효과가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테로이드고요. 이것은 이 덱사메타손 자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킬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우리의 그런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을 막음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전이고 그래서 이 덱사메타손은 사망률 감소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초기에 너무 빨리 썼을 때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오랫동안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뭐 이제 환자분이 심폐 기능이 굉장히 나빠졌을 때 에크모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사망률을 낮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총 사망자 수 439명 중에서 50% 절반은 80대 이상으로 나와 있고 보시면은 10대, 20대에선 사망자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는 지금 사망자 수고요.
지금 아래는 이제 치명률을 나타냅니다. 확진자 분의 사망자로 나타냈을 때 보시다시피 연령대로 고령일수록 상당히 위험하다.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거의 20%를 넘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젊은 연령에서는 역시 치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인데요.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코비드 19 환자에 대한 그런 논문인데 그 논문 7개를 분석한 메타 아날리시스입니다. 모탈리티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자들 중에 유의한 것들이 한 7, 8개 정도가 나왔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나이가 많으신 그런 이제 고령의 환자분에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드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차비라고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그 팩터에 대한 리스크가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일 때는 중립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뭐 나이가 높으면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나이와 성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고혈압과 당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위험도가 높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건 뭐 당연히 원래 폐가 안 좋으신 분이 폐렴에 걸리면 당연히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자료가 이 만성 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거의 폐가 원래 안 좋으신 분에 육박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쪽에서 그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부 이 보시면은 중립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위험도의 그런 오드레이쇼의 숫자도 상당히 정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기저암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3를 뽑는다면 나이와 그리고 만성 폐질환과 만성 신질환이 기저질환으로서는 가장 이 치명률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변수들을 조금 더 조정을 했던 자료에 의하면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나이 그리고 당뇨 그리고 만성 폐질환 그리고 만성 신질환에서 상당히 이 교차비가 높습니다. 보시면은 만성 신질환이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고 이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성 신질환이 있을 때 코비드 19 환자가 치명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투석하는 환자가 그러면 왜 코비드 19에 취약을 할까요? 이것들을 이제 그동안 나온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투석하는 환자들은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많으면 4회까지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투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와야 되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가격리가 약간 힘들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기간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성 신질환이 있으면 증상 발현이 약해집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증상 발현이 오히려 약해져서 진단이 늦어지는 게 또 하나의 또 이유가 되겠고 또 만성 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 그동안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만성 질환이 신질환이 있으면 그것만 있는 분들이 없죠.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런 동반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취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신장학회에서 나온 그런 논문이고 보시면은 코비드 환자인데 그 중에 이제 투석하는 사람을 분석한 그런 클리니컬 피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투석을 안 받는 사람과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 군을 나눠서 봤을 때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호소가 적습니다.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경합니다. 보시면 피로도도 투석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덜 호소하고요. 그리고 드라이코프, 기침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열이 잘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발열이 가장 이 코비드 19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보면 다 발열 검사들 하잖아요. 근데 투석을 받으면 이 열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열이 안 나니까 진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이건 이제 뭐 투석을 하면서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걸러지면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임파선 그러니까
그 림프구가 더 부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투석을 안 받는 환자에 비해서 투석 받는 환자들이 림프구가 부족하고, 이 림프구가 보통 바이러스성 질환에서 우리가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의 면역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CT를 찍어보면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양쪽 폐 모두를 침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82대 69%. 그리고 한쪽만 침범하는 경우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왔을 때 훨씬 심하게 폐렴이 양측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 정작 증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서 만약에 투석을 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 투석하는 환자들에게 다 전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투석 환자들, 특히 이제 그런 만성 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몸속에 유레믹 톡신, 이제 걸러지지 않는 그런 독소들이 있는데, 이 독소들과 또 다른 이제 인플라마터리 사이토카인들이 우리 몸의 그런 면역 세포들에게 전부 악영향을 끼칩니다. 뭐 T셀, B셀, NK셀, 매크로파지, 뉴트로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전부 다 숫자도 적게 만들고 또 반응도 잘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잘 알려진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그런 요독 증상과 함께 그런 한쪽에서는 만성 염증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면역 억제가 되면서 계속 감염이 반복되게 되면서, 그리고 뭐 염증이 계속 있으면 혈관이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심혈관 질환도 동반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해서 이런 모탈리티를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대응 지침은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인공신장실용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 보시면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에서 그 가이드라인, 인공신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을 해놨고, 아마도 다들 읽어보셨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대한의료 관련 감염관리 학회지에 이 각 병원 감염관리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투석 환자 감염관리에 대해서 낸 리뷰 아티클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질병관리청 자료보다 더 잘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일독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스크와 손 씻기거든요. 왜냐하면 비말 감염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코와 입을 잘 가리는 것을 당연히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과학을 믿으시면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과학을 안 믿으면 이제 아예 안 쓰겠죠. 근데 코를 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턱스크라고 많이 하죠. 이거는 뭐 저 마법을 믿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파율은 마스크를 둘 다 감염자와 건강한 사람이 모두 안 쓰고 있을 경우에는 거의 100% 감염될 정도로 상당히 감염력이 높습니다. 단 이제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환자가 퍼뜨릴 가능성이 70% 정도로 낮아지고요. 환자가 썼을 때는 이제 비말 자체가 잘 안 튀어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염률이 약 5%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양쪽 다 잘 쓴다라고 한다면 약 감염률이 1.5%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실 안에서는 이제 덴탈 마스크를 최대한 쓰도록, 이게 그 N95나 아니면 KF94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말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 환자도 N95를 씌우진 않습니다. 비말을 막아야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답답한 뭐 KF94 같은 거 말고 최소한 덴탈 마스크 정도를 쓰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손 씻기는 뭐 6단계 다들 잘 아시고, 여기 메인 사진처럼 이쪽을 잘 닦아야 돼요. 여기가 제일 잘 안 닦이는 부위입니다. 손톱 밑. 보시면 잘 씻기지 않는 손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손을 기준으로 손바닥과 손등을 나타낸 건데요. 빨간색이 손을 열심히 한 30초 씻어도 잘 안 씻기는 부위. 그래서 이쪽 부위를 좀 더 신경 써서 씻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손 씻기 6단계 중에 엄지손가락을 따로 씻는 게 있죠. 엄지손가락이 뒤쪽이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손끝, 이 부분이 사실 터치를 제일 많이 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닦여서 이 손끝을 특별히 다시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병실 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있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그림이고요. 보시면 옆에 난간 있죠. 우리가 그 베드의 난간, 그리고 커튼 있으면 커튼에 손에 닿는 부위, 또는 커튼은 뭐 기침하면 비말이 가서 묻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과, 그리고 머리 위에 뭐 산소나 그런 배전판들, 또 보시면 여기 의자의 손잡이 부분 굉장히 많이 있고, 전화 받을 때 쓰는 이 부분, 그리고 난간들, 화장실에서는 앉는, 좌변기 앉는 부위와, 그리고 세면대 그 밑에 닿는 부위, 손잡이 등이 많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료인들 책상인데, 의료인들이 환자분 주변에 갔다가 돌아와서 손 씻기를 안 하고 돌아오면 키보드와 마우스 엄청 묻어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그리고 병실에서는 이렇게 그 문들,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자분들이 지금 그 환경 소독을 할 때 이쪽 부위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뭐 콘센트랄지, 또 휠체어의 또 손잡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손잡이 부분과 특히 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를 터치 안 했다고 손 씻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 환경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환자 주변에 갔다가 오면 반드시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태훈 교수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플로우에서 지금 일반 참가자에서 지금 질문은 올라오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뭐 간단하게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그 이제 감염이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다시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석실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환자를 다루는 쪽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답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자분이 제일 먼저는 생기지 않도록 먼저 노력하는 것이 1번일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투석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당연히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한 상태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 환자들은 이 증상 발현이 약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그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났을 때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또 따로 해주셔야 되고, 또 손 씻기 같은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였다, 또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뭐 CCTV나 이런 거, 그리고 접촉자들, 그 주변에 환자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보호자분도 오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보호자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차단을 하고, 나중에 그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CCTV 같은 걸 확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CCTV나 이런 접촉자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병원을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폐쇄나 아니면 격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가능성은 낮지만 미리 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오태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